군인연이냐? 가슴이 예쁘네. 거기 우유 좀 짜 먹어보자. 감히 대한민국 최초 여성 투스타 머리채를 잡고 소주를 부은 조폭들. 분노한 707 출신 사단장이 헌병 특임대를 동원해 조직을 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넘어 경기도 연천의 작은 읍내까지 스며들었다. 겨울의 초입, 해가 일찍 떨어진 거리에는 군장을 메고 휴가나 외박을 나서는 앳된 얼굴의 병사들이 종종 걸음을 쳤다. 그들과 반대로 낡은 식당 안은 숯불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통일볼살, 간판조차 빛이 바랜 허름한 고깃집. 하지만 이 일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노포였다. 질 좋은 돼지볼살을 연탄불에 구워 먹는 맛이 일품인 곳이었다. 가장 구석진 자리, 연기에 그을린 벽을 등지고 3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수수한 민간인 차림이었지만 뼛속까지 군인임을 감추지 못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허리를 꼿꼿이 편 자세, 절도 있게 움직이는 손짓 하나하나가 그랬다. 중심에 앉은 여성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 천지인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보병사단장. 그것도 최전방을 책임지는 제5보 병사단 13부대의 지휘관이었다. 불과 몇 달 전 그녀의 취임 소식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천지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거친 야전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전설적인 제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지옥 같은 훈련을 수석으로 이수하고 온갖 특수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육군에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이제 막중위 계급장을 단 2명의 여성 장교 박하늘과 이결애가 앉아 있었다. 둘 다 천지인의 까마득한 707 후배이자 현재 5사단 직할대에서 근무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들이었다. 사단장님, 정말 저희가 이런 자리에 함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결의 중위가 긴장한 얼굴로 잔을 채우며 말했다.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지만 하늘 같은 사단장과 단둘이 고기를 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천지인은 숯불 위에 볼살 몇 점을 더 올리며 옅게 웃었다. 그 미소에 딱딱했던 식당 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오늘은 계급장 떼고 707 선배가 후배들 밥 한 끼 사주는 거야. 긴장 풀고 많이 먹어라. 이 집 볼살이 연천 최고다. 네, 알겠습니다. 박하늘 중위가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천지인이 집게로 박중위의 앞접시에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박중위. 식당에서는 그렇게 크게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쩌렁쩌렁한 대답에 천지인도 이결의 중위도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덧 소주잔이 두어 순배 돌았다. 알코올 기운이 돌자 두 중위의 경직되었던 어깨도 조금 풀렸다. 두 사람 군 생활 힘들진 않나? 특히 여기 연천은 서울하고는 공기부터 다르지. 천지인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휘관의 위엄 대신 따뜻한 선배의 온기를 담고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수임무단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곳은 소수 정예였지만 여기는 정말 다양한 병사들을 지휘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박하늘 중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어떤 병사는 몸이 약하고 어떤 병사는 마음이 여립니다. 그들 모두를 이끌고 정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결의 중위도 거들었다. 두 사람의 고민을 듣던 천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잔을 비우고는 두 중위의 빈잔을 직접 채워주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고민 아주 중요하고 올바른 고민이야. 천지인이 불판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우리가 왜 군인이 됐지?
멋진 군복 입고 폼 잡으려고? 아니면 그저 명령에 죽고 사는 기계가 되려고? 둘 다 아니야.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두 중위는 자신들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군인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야. 그리고 군 지휘관은 내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건 적을 죽이는 기술이었을 거다. 하지만 야전 지휘관이 배워야 할 첫 번째는 내 부하를 살리는 방법이야.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왜 총을 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다. 천지인은 집계를 내려놓았다. 병사들을 아껴라. 그들을 내 형제, 내 자식처럼 여겨라. 그들의 신발이 젖었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부모님은 평안하신지. 그런 사소한 것부터 챙겨라. 신뢰는 거기서부터 쌓이는 거다. 강압적인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대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져. 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군대는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지키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 중위의 가슴에 무겁게 박혔다. 이것은 교범에 나오는 딱딱한 이론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피와 땀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였다. 군복의 무게는 별 계급장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부하들의 목숨값으로 정해지는 거다. 절대 그 무게를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두 중위가 감동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대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시끄러워 18. 먼 년들이 계집애들끼리 모여서 군대 노름이야. 식당 한쪽 구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무리 중 하나가 벌떡 일어섰다. 딱 봐도 건실한 민간인의 모습은 아니었다. 짧게 깎은 머리, 팔뚝에 얼핏 보이는 용문신, 그리고 상스러운 욕살. 전형적인 동네 불량배 혹은 그 이상이었다. 대여섯 명쯤 되는 무리는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정확하게 천지인 일행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다. 이야, 저기 물 좋은데?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군인 흉내 내는 건가? 어이 아가씨들. 군인이면 총은 쏠 줄 알아? 오빠들이랑 한잔할까? 저질스러운 희롱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손님들은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거나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무리 특수임무단 출신이라지만 이런 노골적인 시비는 처음이었다. 더욱이 존경하는 사단장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사과하십시오. 박중희가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 사과? 요것 봐라. 꼬마 장교 나셨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너희 같은 년들이 뭘 안다고 군복을 입어?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천지인은 그 순간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남자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경멸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어딜 감히 장군님 앞에서. 이결의 중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남자의 행동이 더 빨랐다. 장군? 2년이 장군이라고. 18 웃기지 마. 남자는 들고 있던 소주병의 마개를 땄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차가운 액체를 천지인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초록색 병에서 흘러나온 소주가 천지인의 단정한 머리카락을 적시고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검은 재킷을 흠뻑 적셨다. 사단장님. 박중희와 이중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감히 대한민국 육군 소장에게 자신들의 영웅에게 이런 끔찍한 모욕을 가하다니. 남자는 병을 바닥에 던지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꼴 좋다. 이게 어디서 별을 달아? 별은 이미
밤하늘에나 있는 거지. 꺼져 인연들아. 조롱과 욕설이 식당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천지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소주에 젖은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 넘겼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젖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냉기는 숯불의 열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릴 듯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정적이 흘렀다. 고기가 타들어가는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식당 주인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이 천지인의 낮은 물음을 대신했다. 소주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분노도 당혹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지금 뭐라고 했나? 그녀가 다시 한번 물었다.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이름은 황만철이었다. 연천 읍내에서 연천 전우회라는 간판을 걸고 실질적인 어둠의 상권을 쥐고 있는 자였다. 뭐라고 했냐고? 이년아, 귀까지 처먹었나? 꼴 좋다고 했다. 군복 입은 년들 아주 꼴 사납다고. 황만철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천지인의 젖은 머리채를 움켜쥐려 손을 뻗었다. 어디서 사단장 거리고 있어? 사단장이 별이 2개야, 이년아. 내년 어깨에 별이 붙었어. 술집 사장도 아니고. 그는 사단장이라는 말을 사장님 정도로 오해한 듯 했다. 하긴 이런 허름한 고깃집 구석에서 소주에 젖어 있는 여성이 대한민국 육군 소장, 그것도 최전방 사단장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터였다. 사단장님.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가 비명을 질렀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자신들의 존경하는 지휘관이 눈앞에서 모욕당한다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장정 6명을 당해낼 재간은 없어 보였다. 그저 파르르 떨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707에서 배운 모든 기술은 눈앞의 공포 앞에서 하얗게 지워진 듯 했다. 황만철의 손이 천지인의 머리카락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손. 천지인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뭐? 그 손 치워. 순간 천지인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유수와 같은 흐름이었다. 그녀는 앉은 자세 그대로 황만철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손목을 잡은 채 몸을 반쯤 일으키며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자신의 어깨로 받쳤다. 끄악! 황만철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팔이 역방향으로 꺾였다. 우두둑 뼈가 뒤틀리는 소리가 식당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천지인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꺾은 팔을 잡아당겨 거구의 황만철을 불판 위로 내동댕이 쳤다. 만철이 형님. 이 미친년이. 함께 있던 불량배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한 놈이 의자를 집어들어 천지인을 향해 내리찍었다. 박중희와 이중희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의자는 허공을 갈랐다. 천지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의자를 피함과 동시에 테이블을 박차고 뛰어올라 의자를 휘두른 놈의 안면을 군홧발로 정확히 가격했다. 컥! 남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뒤로 나자빠졌다. 죽여! 남은 4명이 좁은 식당 안에서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천지인의 몸이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그녀가 배운 것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었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적의 전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생존 기술이었다. 한 놈이 주먹을 날렸다. 천지인은 주먹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상대의 명치를 찍었다. 숨이 막힌 남자가 쓰러졌다. 다른 한 놈이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려 했다.
천지인은 몸을 낮추며 상대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간 뒤 그대로 일어나 상대의 등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짧게 졸랐다. 경동맥이 압박당한 남자는 끄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마지막 두 놈은 겁에 질려 주춤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천지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힉! 두 놈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천지인은 병을 휘두르지 않았다. 군인은 그녀가 병을 든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이런 쇠붙이나 유리 조각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녀는 병을 옆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오로지 이것. 그녀가 자신의 두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그리고 이것. 그녀가 자신의 머리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이것. 그녀가 자신의 심장을 가리켰다. 전우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두 남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식당 문을 향해 도망치려 했다. 천지인은 그들의 등을 쫓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있던 쇠집게 2개를 양손에 쥐었다. 그리고 도망치는 두 남자의 오금, 아킬레스건이 지나는 정확한 위치를 향해 힘껏 집게를 던졌다. 악! 억! 날아간 쇠집게는 정확히 두 남자의 급소를 타격했다. 극심한 고통에 두 남자가 다리를 붙잡고 바닥을 나뒹굴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건장한 성인 남성 6명이 모두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 식당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식당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고기 타는 냄새 대신 피냄새와 소주 냄새, 그리고 공포의 냄새가 진동했다. 천지인은 소주에 젖은 머리카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쓸어넘겼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식당 주인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네. 죄송합니다. 식당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선 경찰과 구급차를 아니 잠시만. 천지인은 말을 멈췄다. 그녀는 팔이 꺾인 채 신음하는 황만철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상의 주머니를 뒤졌다. 뭐 하는 짓이야 나. 황만철이 반항했지만 천지인이 그의 꺾인 팔을 살짝 건드리자 그는 다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손에 두툼한 지갑과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나왔다. 천지인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했다. 황만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명함에는 연천 전우회 회장이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다. 전우회? 천지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이름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연천 읍내의 상점 이름들이었다.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을 받은 장부임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장부의 마지막 몇 장을 넘기던 천지인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거기에는 상점 이름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는 익숙한 숫자들이 붙어 있었다. 5사단 27연대 김일병, 5사단 포병연대 박상병, 5사단 직할대 최하사. 자신의 부대 제5보병사단 소속 병사들과 부사관들의 이름이었다. 그들 옆에는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이자가 붙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네 불량배들의 행패가 아니었다. 군인을 상대로 불법 사채 놀이를 하고 읍내 상인들을 갈취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다. 천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병사들이 이 악마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장군의 눈이 아니었다. 적을 섬멸하기 직전에 707 특수임무단 최정예 요원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박중희, 이중희.
천지인이 얼어붙어 있는 두 후배 장교를 불렀다. 네, 사단장님. 두 사람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황급히 차려 자세를 했다. 너희는 아직도 내가 왜 너희를 이 자리에 불렀는지 모를 거다. 천지인이 바닥에 쓰러진 황만철을 발로 툭 찼다. 저런 쓰레기들 때문이다. 네. 박하늘 중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반문했다. 너희는 707 출신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 기술을 익혔지. 하지만 아까 어땠나? 총 한 자루 없는 불량배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두 중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게 너희의 현실이다. 그리고 저들이 바로 너희가 지휘하는 병사들이 마주하는 현실일 수 있다. 천지인은 수첩을 들어 보였다. 이놈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다. 연천의 뿌리박은 암덩어리다. 내 부하들에게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고 그 가족까지 협박하고 있었다. 읍내 상인들을 갈취하며 군부대 주변의 경제를 좀먹고 있었다. 천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전체를 울릴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군인은 적과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의 적이 반드시 휴전선 너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내 부하들을 뒤에서 좀먹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 또한 우리의 주적이다. 그녀는 두 중위에게 다가섰다. 소주에 젖은 그녀의 재킷에서 알코올 냄새가 풍겼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다. 오늘 너희에게 가르치려던 군인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 첫째, 그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마라. 둘째, 내 부하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해라. 셋째, 그 적을 마주했을 때 절대 망설이지 마라. 천지인은 두 사람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눈물은 약해서 흘리는 게 아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 흘리는 거다. 다시는 저런 버러지들 앞에서 무력하게 울지 마라. 너희는 5사단 열쇠부대의 장교다. 그리고 내 후배 707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중위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지휘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적에 대한 명확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천지인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일반 상용 전화기가 아닌 군용 보안 전화기였다. 그녀는 경찰서가 아닌 자신의 사단 지휘 통제실로 전화를 걸었다. 나 사단장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감이 가득한 당직 사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사단장님 지휘 통제실입니다. 현재 시각부로 제5보병사단 전 부대에 연천 전우회 관련 경보를 발령한다. 네. 연천 전우회 말씀이십니까? 그래. 읍내에서 불법 사채 및 갈취 행위를 일삼는 범죄 조직이다. 지금 즉시 사단 헌병대대 특별임무대 전원 완전 무장으로 비상 소집시켜라. 알겠습니다. 헌병 특임대 비상 소집. 그리고 방첩대와 공조한다. 이놈들 본거지가 있을 거다. 읍내 전우회 사무실. 당장 위치 파악하고 내 허가 없이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부터 봉쇄해라. 천지인의 목소리는 빠르고 정확했다. 특임대 선발조는 5분 내로 읍내 통일볼살 식당으로 나를 지원하러 온다. 나머지 병력은 본거지 타격 준비. 오늘 밤 연천에서 이놈들 뿌리를 뽑는다. 충성.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황만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정말로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군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라는 것을.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황만철이 꺾인 팔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으려 애썼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른 불량배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제히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기 시작했다. 천지인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식당 문을 쳐다봤다. 이미 저 멀리서 군용 차량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은 용서가 아니라 법의 심판이다. 그리고 천지인이 황만철의 멱살을 잡아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너희가 괴롭혔던 내 병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식당 문이 열린 것이 아니었다. 사실상 뜯겨나갔다. 전원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올려 지금 당장.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들어온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 방탄 헬멧과 방탄조끼, 그리고 눈만 겨우 드러낸 복면. 그들의 가슴팍에는 선명하게 군사경찰 특별임무대라는 노란색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K1 기관단총의 총구가 식당 내부의 모든 인원을 정확하게 겨누었다. 불과 3분 전 천지인 사단장의 호출을 받은 5사단 군사경찰대대 과거 헌병대대의 특별임무대 특임대 선발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연천 읍내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늘 5분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무릎을 꿇고 있던 황만철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다. 그는 사단장이라는 말이 술집 사장 따위의 은어가 아니라 정말로 군대의, 그것도 이 지역을 관할하는 사단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소주병을 머리에 부은 여성이 눈앞에 이 살벌한 특수부대원들을 전화 한 통으로 불러 모은 진짜 소장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방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욕설과 조롱이 스쳐 지나갔다. 이년아, 별은 님이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황만철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뜨뜻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괄약근을 풀어버린 것이다. 끄악. 살려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비명을 질렀다. 함께 있던 불량배들 역시 자신들이 지금껏 동네 상인들에게 휘둘러온 폭력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공권력의 실체 앞에서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다. 특임대 팀장이 방탄 헬멧을 쓴 채로 천지인에게 다가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동작으로 경례했다. 충성. 군사경찰대대 특임대장 대위 강철호. 현 시간부로 현장 통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인은 여전히 소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않은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황만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대위. 저자는 주범 황만철. 팔이 골절됐을 수 있으니 의료 조치 후 압송한다. 나머지는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 이들이 사용한 흉기 깨진 소주병과 내 옷에 묻은 주류 모두 증거물로 확보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강 대위가 손짓하자 곰 같은 덩치의 특임대원 2명이 황만철에게 달려들어 플라스틱 수갑으로 그의 손을 등 뒤로 결박했다. 팔 꺾였단 말이야. 닥쳐, 범죄자 새끼야. 내 놈 인권보다 중요한 게 사단장님 아니다. 특임대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질질 끌어냈다. 천지인은 떨고 있는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를 돌아보았다. 그녀들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경외심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박중위, 이중위. 네. 사단장님. 정신 차려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천지인은 자신이 황만철에게서 빼앗았던 작은 수첩을 이결의 중위에게 건넸다. 이중위.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다. 우리 5사단 병사들의 피가 묻어있는 증거물이다. 단 1초도 내 몸에서 떨어뜨리지 마라.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내가 목숨 걸고 지켜라.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결의 중위는 그 수첩을 마치 수류탄처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히 움켜쥐고 자신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박중희. 네. 너는 현장 증인이다. 강 대위에게 방금 일어난 모든 상황을 육하원 측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해라. 저자들이 나에게 어떤 모욕을 가했는지, 그리고 우리 장교들을 어떻게 희롱했는지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전구. 알겠습니다.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두 여성 장교는 방금 전까지 눈물 흘리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그리고 사단장의 부하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천지인이 의도한 현장 교육이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지휘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 그 시각 천지인의 명령은 단지 통일볼살 식당에서 끝나지 않았다. 연천 읍내의 또 다른 곳, 연천 전우회라는 그럴싸한 간판이 걸린 3층짜리 건물. 그곳이 황만철 일당의 본거지였다. 꽝. 특임대의 또 다른 팀이 강철로 된 사무실 문을 브리칭 장비로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군사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섬광탄이 사무실 내부에서 터지며 내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안에서는 황만철의 부하 대여섯 명이 모여앉아 불법 도박을 벌이거나 컴퓨터로 대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뭐야? 짭새냐? 군사경찰이다, 이 새끼들아. 특임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컴퓨터를 끄려던 놈, 서류를 찢어 변기에 버리려던 놈,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던 놈까지. 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사경찰 특임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단 30초 만에 사무실 내부의 모든 조직원이 제압당했다. 대대장님, 현장 확보 완료했습니다. 곧이어 군사경찰 대대장인 박진무 중령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사방에 널린 것은 현금 다발과 대포폰, 그리고 수십 개의 차용증이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5사단 김상병, 28사단 이일병 등 연천과 파주 일대 군 장병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이놈들 단순히 군인들 돈만 뜯은 게 아니군. 박중령은 벽에 걸린 황만철이 지역 유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당장 사단장님께 보고 올려. 본거지 확보 완료. 예상보다 증거물이 방대하다. 민간 경찰과의 공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알겠습니다. 다시 통일볼살 식당 앞. 사태는 모두 정리되었다. 황만철을 비롯한 불량배들은 군용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실렸다. 식당 주변은 군사경찰 통제선이 설치되었고 겁에 질려있던 식당 주인과 다른 손님들도 증인으로 보호 조치되었다. 요란한 군용 차량의 경광등 불빛이 연천 읍내의 밤거리를 어지럽게 비췄다. 읍내 상인들과 주민들이 하나둘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무슨 일인지 웅성거렸다. 아니, 저기 통일볼살 아니야? 황만철 그놈 잡혀가는 것 같은데? 군인들이 잡아가네. 세상에, 군인들이 저 깡패들을 다 잡아갔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동안 황만철 일당에게 숨죽이며 당해왔던 상인들에게는 그 광경이 마치 해방의 날처럼 느껴졌다. 그때 천지인이 식당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카락은 소주에 젖어 엉망이었고 값비싼 민간인 재킷은 고기 냄새와 알코올 냄새에 절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다. 박진무 중령이 그녀에게 달려와 경례했다. 충성. 사단장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문제없다. 본거지 확보 완료했습니다. 피해자 명단과 불법 대출 장부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놈들 완전한 범죄 조직입니다. 수고했다, 박중령. 천지인은 자신의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차에 타기 전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를 불렀다. 오늘 일 충격이 컸을 거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희는. 아니다. 충격이었겠지. 그리고 부끄러웠을 거다. 707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 고작 동네 불량배들 앞에서 울기나 했으니까. 두 중위는 고개를 숙였다. 천지인의 말이 정확히 그들의 속을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천지인이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부끄러움을 기억해라. 그 수치심을 잊지 마라. 그리고 오늘 내 눈빛을 기억해라. 적을 마주했을 때 지휘관이 어때야 하는지. 그녀는 박중령을 향해 말했다. 이 두 장교 오늘 밤 군사경찰대대 수사과로 보내.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 과정 전체를 참관시키도록. 네. 사단장님, 그래도 이 장교들은. 박중령이 당황했다. 젊은 여군 장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었다. 필요한 과정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병사들이 이 악마들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그 처참한 실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그래야 진짜 지휘관이 될 수 있다. 천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한 군인은 훈련장에서 만들어지지. 하지만 진짜 지휘관은 부하의 고통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탄생하는 거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두 중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대신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천지인은 차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바닥에 엎드려 끌려가던 황만철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잠 못 드는 사람 많을 거다. 박중령. 이놈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내 상인들을 얼마나 갈취했는지, 그리고 내 병사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검찰과 이야기하겠다. 5사단 관할 구역에서 이런 암적인 존재는 내가 용납 못한다. 충성. 군용 지휘 차량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천의 밤은 깊었지만 가장 어두운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강철의 메스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5보병사단 군사경찰대대 본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들은 연천 읍내 곳곳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확보된 증거물 목록을 쉴 새 없이 띄우고 있었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서 오가는 수사관들의 움직임은 뜨거운 용광로처럼 분주했다.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는 군사경찰대대장 박진무 중령의 사무실 한쪽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방금 전 특임대가 본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서버와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소주와 고기 냄새가 배어있던 그들의 옷은 이제 서류의 묵은 먼지 냄새와 기계의 열기로 가득한 사무실 공기에 섞여들고 있었다. 두 중위. 박진무 중령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사 전문가다운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단장님께서 두 중위를 이곳에 보낸 이유를 알겠나? 알고 있습니다. 이결의 중위가 주먹을 꽉 쥔 채 대답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황만철에게서 빼앗은 그 첫 번째 수첩이 들려 있었다. 아니, 모를 거다. 아직은. 박중령은 수사관 한 명을 불렀다. 김 상사. 이 중위들이 볼 수 있게 방금 확보한 서버에서 피해자 목록 파일, 그리고 협박용 영상 자료 폴더 열어. 네, 알겠습니다. 김 상사가 노트북 컴퓨터를 돌려 두 중위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된 파일이 열려 있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옆에는 소속 부대, 계급, 연락처,
그리고 가족관계 항목이 빼곡했다. 오사단 27연대 김일병. 모친. 녹내장 수술비. 300. 현재 2800. 오사단 36연대 박상병. 부친. 도박빚. 500. 현재 4500. 28사단 포병연대 최하사. 여동생. 학자금. 200. 현재 1900. 숫자들은 비현실적일 만큼 불어나 있었다. 원금의 10배, 20배를 넘어서는 금액이었다. 이게 다. 박하늘 중위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녀는 목록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자신의 소대원이었다. 얼마 전 휴가를 다녀온 뒤 부쩍 말이 없어지고 밤에 잠을 설쳤던 병사. 그저 복귀 후유증이려니 혹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으려니 짐작만 했던 바로 그 병사였다. 저 아이는. 맞다. 박중희 소대원이지. 박중령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김 상사. 아까 말한 폴더 열어봐. 김 상사가 마우스 단추를 몇 번 누르자 다른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과 사진 파일이 들어있었다. 박상병 모친 식당 앞 대기. 최하사 여동생 등굣길. 김일병 집 현관문 앞. 파일 이름만으로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황만철 일당은 돈을 갚지 못하는 병사들의 가족을 직접 찾아가거나 그들 주변을 맴돌며 사진과 영상을 찍어 협박용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 개새끼들이. 순간 박하늘 중위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707의 엘리트 장교가 아니었다. 자신의 부하가 자신의 새끼가 늑대 무리에게 물어뜯기는 것을 뒤늦게 알아챈 어미 사자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까 식당에서 흘렸던 공포와 수치심의 눈물과는 질이 달랐다. 그것은 뼈를 깎는 듯한 분노와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이제 좀 알겠나. 박중령이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두 여군 장교를 보고는 도로 내려놓았다. 저놈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야. 군의 근간을 좀먹는 암세포다. 최전방에서 나라 지키겠다고 청춘 바치는 우리 병사들을, 그 약한 고리인 가족을 물고 늘어진 악마다. 너희가 오늘 상대한 건 그 악마의 머리 중 하나일 뿐이다. 이결의 중위는 말없이 수첩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사소하게만 보였던 그 수첩을 목숨 걸고 지켜야 했는지 깨달았다. 저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밴 저주받은 기록이었다. 같은 시각 군사경찰대대 본부 지하 1층 취조실. 강력한 조명등이 황만철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팔에 응급 깁스를 한 채 쇠로 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식당에서의 만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폭행죄나 모욕죄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황만철. 맞지. 베테랑 수사관이 책상 위에 그의 신분증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네. 맞습니다. 연천 전우회 회장이라. 어느 부대 나왔나? 전우회 아무나 하나. 그게 방위 나왔습니다. 연천 토박이라 그냥. 방위가 전우회를 해. 수사관이 비웃었다. 됐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너희 사무실에서 나온 장부다. 수사관이 장부 수십 권을 책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쏟아부었다. 이거 전부 내가 관리한 거 맞지? 우리 오사단 병사들 포함해서 연천, 파주 일대 군 장병들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동생들이 하는 거 이름만 빌려준 거고. 황만철이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여전히 이곳이 일반 경찰서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적당히 윽박 지르고 아는 변호사 부르고 높으신 분들에게 전화 몇 통 돌리면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형님, 저 연천경찰서 박 반장하고 친합니다. 전화 한 통만. 수사관이 코웃음을 쳤다. 박 반장? 아, 그 너한테 매달 상납금 받아 처먹던 그 새끼? 네. 무슨.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연천경찰서? 아니. 오사단 군사경찰대대야. 넌 지금 민간인 신분이지만 내 범죄 대상이 전부 현역 군인이고 내가 모욕한 분이 이 부대 사단장이다.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내 놈은 군 수사기관에서 직접 조질 수 있는 근거가 차고 넘쳐. 수사관이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황만철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리고 박 반장. 이미 10분 전에 우리 사단 방첩대 요원들이 경기도경 감찰팀이랑 같이 그 친구 사무실 덮쳤어. 지금쯤 아주 볼만할 거다. 히히. 황만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가 믿었던 연줄이 가장 먼저 끊겨버린 것이다. 자, 이제 선택해라, 황만철. 수사관이 서버에서 출력한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황만철이 지역 정치인과 유흥업소 사장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거나 인허가 편의를 봐준 정황이 담긴 내부거래 장부였다. 내가 단순히 병사들 등쳐먹은 양아치인지 아니면 연천 읍내를 통째로 주무르던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머리인지. 전자는 징역 10년으로 시작하겠지만 후자는. 수사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글쎄, 내가 아는 거 다 불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겠지. 어차피 내가 입 다물어도 우리 사단장님 이거 뿌리 뽑겠다고 이미 육군 본부랑 검찰에 직보 올리셨어. 넌 그냥 버려지는 패야. 황만철은 무너졌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고작 몇 시간 만에 그것도 자신이 계집년이라 모욕했던 한 여성 장군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거 전부 다. 그의 처절한 자백이 취조실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모든 상황은 지휘통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천지인 사단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녀는 사단장 집무실에서 아직 갈아입지도 못한 소주에 젖어 퀴퀴한 냄새가 나는 재킷을 입은 채였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경기도 북부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에게 연결된 직통 라인이었다. 천지인 소장입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차장검사님. 수화기 너머에서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렸다. 아, 천 사단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연천에서 암세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천지인은 식당에서 있었던 사소한 시비 따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황만철의 장부 병사들의 피해 사실, 그리고 방금 자백받기 시작한 지역 유착관계만을 압축해서 보고했다. 군 장병 대상 불법 사체 규모가 수십억 대입니다. 피해 병사가 확인된 것만 수백. 그리고 이 자금이 지역 정치권과 유착된 정황이 농후합니다. 사단장님, 그 정도 사안이면.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내일 아침 저희 군사경찰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와 신병을 검찰로 이송하겠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할 게 아닙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로 엮어주십시오. 저희 오사단, 아니 대한민국 육군은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 전원에 대해 우리 군 법무실에서 직접 소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방 부대의 전투력과 사기를 저해하는 이적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차장검사는 잠이 확 달아났다. 이것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었다. 최전방 사단장의 전쟁 선포였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전폭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당장 특별수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하죠.
전화를 끄는 천지인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연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저 어둠보다 더 짙은 부하들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어른거렸다. 박중희, 이중희. 그녀는 집무실 한쪽에 서 있던 두 장교를 불렀다. 그들은 이미 군사경찰대대에서 복귀해 있었다. 그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나약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 밤 잠 한숨도 못 잤을 거다. 너희가 본 것이 바로 너희가 지휘하는 소대의 현실이고 너희가 짊어져야 할 지휘의 무게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박하늘 중위가 고개를 숙였다. 고개 들어라. 천지인이 엄하게 말했다. 지휘관은 죄책감을 갖는 자리가 아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다. 오늘 너희가 흘린 눈물, 그 무게만큼 강해져라. 다시는 내 부하들이 저런 쓰레기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더 독해지고 더 악착같이 부하들을 살펴라. 그것이 너희가 오늘 밤을 보낸 이유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두 중위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들은 오늘 전투 기술이 아닌 지휘관의 심장을 배웠다. 동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이 깔린 새벽 4시. 5사단 군사경찰대대 연병장은 야간 투시경의 녹색 불빛과 군용 차량의 검은 실루엣으로 가득 찼다. 황만철의 자백과 압수된 장부를 토대로 연천 전우회라는 이름 뒤에 숨은 거대한 독버섯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작전명 새벽 정화. 천지인 사단장은 전투복 차림으로 연병장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소주에 젖었던 민간인 복장을 벗어 던지고 소장 천지인이라는 명찰이 선명한 각 잡힌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작전의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녀의 앞에는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 특임대 3개 팀, 수사과 요원들, 그리고 지원을 나온 경기도 북부지방검찰청의 수사관들과 경기도경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군과 검, 경이 한자리에 모인 거대한 합동작전이었다. 제군들. 천지인의 목소리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확성기를 쓰지 않았음에도 연병장 끝까지 울려 퍼지는 힘이 있었다. 우리의 주적은 휴전선 너머에만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부하들의 등을 찌르고 그 가족의 피를 빠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다. 도열한 장병들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오늘 우리는 연천을 좀먹던 이 암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낸다. 황만철은 머리였을 뿐 그에게 돈을 대준 전주, 그와 결탁한 지역 유지, 그들의 비호를 받은 불법 업소들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 뽑는다. 그녀는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연천 읍내 지도 위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목표 지점 12곳이 빛나고 있었다. 황만철이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 사채 사무실로 위장한 유흥주점, 그리고 그가 상납금을 바쳤던 지역의 유력 인사 몇몇의 자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특임대는 목표 지점의 저항 세력을 신속하게 제압한다. 수사팀은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 검, 경 합동팀은 민간인 신분인 주범들을 즉시 체포한다. 단 한 명의 민간인 피해도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범죄자에 대한 자비는 없다. 작전 개시. 충성. 검은색 군용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연병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연천 읍내의 각 목표 지점으로 향했다.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는 작전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박진무 중령과 함께 현장 지휘 차량에 탑승했다. 그들의 임무는 압수된 장부와 현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며 용의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지 못하도록 보조하는 것이었다. 알파팀 목표 지점 도착. 황금성 게임장 진입 5초 전. 브라보팀 백악관 가라오케 후문 봉쇄 완료. 무전기를 통해 긴박한 보고가 쏟아졌다.
새벽 5시 정각. 작전 개시. 꽝. 특임대가 황금성 게임장에 잠긴 철문을 폭파하고 진입했다. 안에서는 수십 대의 불법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고 밤샘 도박에 지친 조무래기들이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군사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뭐야. 황 사장 어디 갔어? 저항하려던 한 놈이 쇠 파이프를 들었지만 그는 특임대원의 육중한 방패에 부딪혀 그대로 나가떨어졌다. 악. 같은 시각 백악관 가라오케. 이곳은 황만철의 자금 세탁 창구이자 병사들을 협박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하던 장소였다. 전원 체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부 확보해. 경기도경 광수대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어젯밤의 화려한 조명은 꺼지고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 속에서 장부 정리를 하던 실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연천 지역의 한 유력 인사인 군납업체 사장 김모 씨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그는 황만철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당신들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새벽잠이 깬 김 사장이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고함을 질렀다. 경기도 북부지검입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다.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군부대와 맺어온 끈끈한 관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를 체포하러 온 것은 군사경찰과 검찰의 합동팀이었다. 천지인 사단장은 그 어떤 온정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럴 수 없어. 천지인 그 여자가 감히 나를. 그의 발악은 특임대원의 육중한 손에 입이 막히며 끝이 났다. 작전은 해가 뜰 무렵에야 종료되었다. 연천 읍내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밤사이 연천의 왕으로 군림하던 황만철 조직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들과 결탁했던 지역 유지, 심지어 일부 부패 경찰까지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다. 아침 일찍 장사를 준비하러 나온 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가게 앞에서 매일같이 돈을 뜯어가던 깡패들이 군용 트럭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세상에 저놈들이 잡혀가네. 군인들이 잡았대. 어젯밤에 새로 온 여자 사단장이 직접 잡았다는구먼. 아이고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던 어제를 뒤로하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호성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천지인과 오사단 군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자신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해방군이었다. 작전이 종료된 후 천지인은 마지막 장소로 향했다. 군사경찰대대 유치장이었다. 그곳에는 황만철을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천지인이 유치장 복도에 서자 쇠창살 안의 모든 눈동자가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어젯밤 식당에서 봤던 그 계집년이 아니었다.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강철의 여제였다. 황만철이 쇠창살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사단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천지인은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살려달라고.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내 병사들에게 그들의 가족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를 저 철책 너머로 던져버리고 싶다.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좋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는 주어져야겠지. 개과천선할 기회 말이다. 천지인이 박진무 중령에게 고갯짓했다. 박 중령이 서류 다발을 내밀었다. 여기 있는 것은 너희가 그동안 뜯어간 모든 돈의 내역이다. 너희가 숨겨둔 재산, 차명계좌 전부 찾아냈다. 너희는 이 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뱉어내야 할 거다.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네.
다 내놓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천지인의 눈이 번뜩였다.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를 거다. 그리고 형기를 마친 후에도 너희의 참교육은 끝나지 않아. 그녀가 쇠창살에 한 걸음 다가섰다.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무시했던 내 병사들을 위해 일하게 될 거다. 연천 읍내 청소, 오사단 관할 구역 대민 지원, 진지 보수 작업. 너희가 흘린 땀으로 너희가 저지른 죄를 씻어내라. 너희가 괴롭혔던 그 군인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일한 개과천선의 기회다. 거부한다면 너희는 법정 최고형에 더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너희 인생에서 단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황만철과 조직원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연천의 법이자 심판자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천지인은 유치장을 나섰다. 밖은 이미 환한 아침이었다. 그녀는 오사단 전 부대에 전문을 하달했다. 금일부로 연천 전우회 관련 불법 사체 피해 장병 전원에 대한 특별 사면 및 구제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모든 장병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단 법무실과 재정참모부가 모든 법률 지원 및 채무 조정을 책임진다. 이 소식은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절망에 빠져있던 피해 병사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들을 짓누르던 거대한 빚과 협박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들을 버리지 않은 사단장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는 동이 튼 연병장 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다. 하늘아, 왜 결해야? 우리 진짜 지휘관이 된 것 같다. 박하늘 중위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의 가슴 속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자부심과 책임감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철의 여제 천지인이 밝힌 횃불이 그녀들의 심장에도 옮겨붙은 것이다. 새벽 정화 작전이 연천 읍내를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 전체가 보이지 않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소문은 빛보다 빨랐다. 어젯밤 새로 부임한 여성 사단장이 읍내 식당에서 깡패들에게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전화 한 통으로 사단 특임대를 출동시켜 깡패 조직 전체를 하룻밤 사이에 뿌리 뽑았다는 믿기 힘든 무용담. 병사들은 아침 점호 시간에도 식사 시간에도 훈련을 받으면서도 틈틈이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짜야? 사단장님이 직접? 우리 부대 특임대가 읍내를 다 뒤집어 놨대. 황만철 그 개새끼 군홧발에 밟혀서 질질 끌려갔다더라. 속이 다 시원하네. 나 그놈들한테 휴가 때 삥 뜯겨봤잖아.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도 부대 내 특정 병사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환호하는 대신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바로 황만철 조직에게 불법 사체를 빌려 쓴 피해 병사들이었다. 조직이 와해된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치부가 부대에 알려질까봐 두려웠다. 군대에서 돈 문제는 곧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불안감을 꿰뚫어 본 천지인 사단장은 새벽 정화 작전의 성공 보고를 받자마자 두 번째 명령을 하달했다. 금일부로 사단 강당에 장병 금융 피해 구제센터를 설치한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했다. 사단 법무실, 재정참모부, 그리고 군사경찰대 수사관들로 구성된 임시기구가 즉각 꾸려졌다. 그리고 전 부대에 다음과 같은 사단장 명의의 공문이 하달되었다. 이번 연천 전우회 사건의 피해 장병들에게 알린다. 본관은 사단장으로서 내 부하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도록 방치한 지휘 책임을 통감한다. 이에 금일부로 피해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모든 장병에게
그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또한 사단이 확보한 황만철 조직의 불법 이익금 전액을 동원하고 필요시 사단 복지 기금을 활용하여 장병들의 모든 불법 채무를 즉각 변제 및 조정할 것이다. 이것은 시해가 아닌 지휘관의 의무다. 공문이 각 부대 게시판에 붙고 중대장들을 통해 전파되자 비로소 굳게 닫혀있던 피해 병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는 그 구제센터의 현장 안내 및 상담 보조 임무를 맡았다. 어젯밤에 피로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오전 9시. 센터 문이 열렸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바로 그때 한 일병이 강당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27연대 소속의 김민준 일병. 어젯밤 박하늘 중위가 장부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박하늘 중위는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그토록 무지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김일병. 충성. 중위님. 김일병은 박중위를 보자마에 쓰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경례했다. 자신의 소대장은 아니지만 같은 부대 직할 중대에 근무하는, 그것도 707 출신으로 유명한 무서운 여군 장교였기 때문이다. 여기엔 어쩐 일이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김일병이 황급히 돌아서려 했다. 어젯밤 황만철이 잡혀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대 생활이 끝장날 것이라 생각했다. 박하늘 중위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김민준 일병. 그녀가 김일병의 관등 성명과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김일병의 어깨가 굳었다. 어젯밤 나도 그 식당에 있었다. 사단장님과 함께. 네. 황만철 그놈한테서 장부를 빼앗았어. 내 이름 거기 있더라. 김일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녹내장 수술비 때문에 300만 원. 맞나? 김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하늘 중위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어젯밤 천지인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지휘관은 부하의 고통을 마주하는 순간에 탄생한다. 미안하다. 박중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질책이 아닌 사과였다. 중위님, 우리가 너희 지휘관들이 너희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랐다. 고작 300만 원 때문에 그 악마 같은 놈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가족까지 협박당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박하늘 중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어젯밤 식당에서 공포에 질려 울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 장부 하나를 보고 충격에 빠졌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사단장님께서 약속하셨다. 아무 불이익 없을 거라고. 내가 내 중대장님께 직접 이야기할게. 내 잘못 아니야. 넌 피해자야. 알겠어? 김일병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름이었다. 홀어머니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손을 댄 불법 사채. 원금 300만 원은 불과 3달 만에 이자가 붙어 2,800만 원이 되어 있었다. 휴가 때마다 협박 전화에 시달렸고 어머니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겠다는 말에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중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하늘 중위는 말없이 김일병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707의 특수요원이 아니었다. 부하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지휘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결의 중위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피해 병사들의 서류를 접수하며 그들의 기구한 사연들을 듣고 있었다.
아버지의 도박빚, 동생의 학자금 이유는 달랐지만 모두가 절박한 상황에서 범죄의 덫에 걸려든 어린 청년들이었다. 이결의 중위는 접수된 서류를 들고 곧장 사단장실로 향했다. 사단장님,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장병 총 127명입니다. 피해 원금 합계만 약 4억 원, 이들을 상대로 한 불법 추심 이자액은 30배가 넘는 120억 원에 달합니다. 보고를 받는 천지인의 얼굴이 강철처럼 굳어졌다. 127명. 그녀가 눈을 감았다. 오사단 병력의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1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지옥 속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법무실장은 네, 사단장님. 확보한 황만철 조직의 은닉 재산, 즉시 동결 및 환수 절차 진행해 검찰과 협조해서 단 한 푼도 못 빼돌리게 해. 알겠습니다. 이미 조치 중입니다. 재정참모. 네. 환수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우선 사단복지기금에서 4억 원 전액을 긴급 집행한다. 오늘부로 피해 장병들의 원금 채무를 우리가 먼저 모두 변제한다. 네. 사단장님 4억 원 전액을 말입시니까? 기금 운용에 무리가. 재정참모가 당황해서 반문했다. 무리가 와도 집행해. 천지인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 병사들이 밖에서 수천만 원짜리 빚쟁이로 낙인 찍혀 있는데 사단이 돈 아까워서 그걸 방치했다는 말인가? 당장 집행해. 돈이 모자라면 내 월급이라도 내놓겠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 부대의 사기를 다시 세우는 투자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천지인의 결단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이결의 중위를 돌아보았다. 이중위. 지금 당장 김민준 일병 어머니 연락처 받아와. 네. 김일병 어머님 말입니까? 그래. 법무실장과 함께 국군수도병원 안과 최고 전문의에게 직접 연락해. 당장 그분 모셔다가 수술 다시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쪽에서 모든 치료를 책임진다. 빚만 갚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 고통의 근원부터 뽑아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결의 중위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따르고 싶었던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적을 섬멸하는 냉철함, 그리고 부하를 끌어안는 뜨거움. 그날 오후 김민준 일병은 중대장실에서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다. 아들, 이게 무슨 일이냐? 웬 군인 아저씨들이 와서 나를 병원으로 모시더니 당장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엄마. 그리고 빚은 다 해결됐다고 절대 그놈들한테 돈 갚지 말라고 하더라. 아들, 너 괜찮은 거냐? 김일병은 눈물만 쏟아냈다. 괜찮으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안도감을 느꼈다. 엄마 나 괜찮아. 우리 사단장님이 우리 부대가 나 지켜줬어. 박하늘 중위는 그 통화를 짐짓 못 본 척 중대장실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걸린 중위 계급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또 유난히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참교육은 깡패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병사들을 치유하고 무지했던 자신과 같은 지휘관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천지인 사단장의 새벽 정화 작전과 파격적인 피해 구제 조치는 오사단 내부의 사기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단순한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우리 사단장님이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호칭이 아닌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연천 읍내의 암덩어리를 도려낸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황만철 조직은 단순한 불량배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년간 연천과 파주 일대에 거미줄처럼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정치권 및 경제계와 깊숙이 유착되어 있었다.
천지인이 걷어찬 것은 벌집이 아니라 지뢰밭 그 자체였다. 작전 종료 이틀 후 사단장 집무실에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육군 본부나 군단 사령부가 아닌 외부 기관과 연결된 비화기였다. 천지인이 수화기를 들었다. 소장 천지인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중후하지만 잔뜩 날이 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 사단장, 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양민수 의원입니다. 양민수 의원, 연천, 파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선 의원이었다. 그는 새벽 정화 작전으로 체포된 군납업체 사장 김모 씨와 사돈 관계였다. 의원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지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무슨 일이냐고? 지금 천 사단장 제정신이야? 민간인들을 상대로 군 특임대를 동원해서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 당장 내 사람들 풀어주지 못해. 고압적인 호통이었다. 의원님, 그 사람들은 군 장병 수백 명을 협박하고 갈취한 범죄 조직입니다. 또한 군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과 군사경찰이 합동으로 체포한 겁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절차? 절차를 누가 따져? 당신이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알아? 천 사단장, 별 달았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나? 여자 몸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힘들었을 텐데 앞길 막히고 싶어 환장했어.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천지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의원님, 지금 그 말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자 최전방 사단장에 대한 직무 방해 및 협박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야? 이 여자가 진짜. 양민수 의원님. 천지인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황만철의 비밀장부 제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의원님 성함이 총 17번 등장하더군요. 명절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5간 5천만 원. 그리고 사돈이신 김 사장이 고포리 사격장 진입로 확장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이 통화 군 규정에 따라 자동 녹음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하신 협박과 회유 발언,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증거 자료.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님과 육군 참모총장님, 그리고 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에 함께 이첩하겠습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키려는 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검은 돈인지는 검찰이 판단하겠지요. 다시는 이런 일로 제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제 임무는 연천의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제 부하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지인은 양 의원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수화기를 쾅 하고 내려놓았다. 그녀는 곧바로 군단장 중장에게 직보했다. 상황을 전해 들은 군단장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다. 천 사단장, 잘했어. 지뢰밭인 줄 알았지만 썩은 뿌리는 도려내야지. 정치권 압력은 내가 막을 테니 자네는 부대 안정과 피해 장병 구제에만 집중해. 육군이 자네 뒤에 있어.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외부의 적을 막아낸 천지인은 곧바로 내부의 적을 향해 칼을 돌렸다. 그녀는 사단 전 지휘관 및 참모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고통받는 동안 자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천지인이 단상에 섰다. 그녀는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피해 병사들의 사연이 담긴 서류처를 들어보였다. 이것을 읽어보았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300만 원 때문에 가족이 협박당한 병사. 아버지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월급을 차압당한 하사.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우리는 적의 포탄을 막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 병사들의 삶을 파고드는 이런 생활의 위협에는 너무나도 무지했다. 그녀가 27연대장을 바라보았다. 연대장. 김민준 일병이 왜 자네를 믿고 상담하지 않았겠나? 그가 왜 나 혹은 중대장을 찾지 않고 깡패 황만철을 먼저 찾아갔겠나? 면목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숫자로만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지인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도 말단 장교로서 회의실 뒤편에 서 있었다. 그들은 숨죽여 천지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부로 5사단 전부대는 지휘 방침을 전면 수정한다. 첫째, 모든 지휘관은 매월 1회 병사들과의 1:1 심층 면담을 의무화한다. 형식적인 면담이 아니다. 그들의 가정사, 고민, 심지어 재정 상태까지 파악해라. 둘째, 사단 법무실과 재정참모부는 상시 금융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내 병사들이 돈 문제로 깡패를 찾아가는 일은 2번 다시 없어야 한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천지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쳤다. 지휘관인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병사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이나 친구가 아닌 바로 중대장, 대대장을 떠올리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뼈를 깎는 반성이자 강철 같은 결이었다. 이번 사건은 5사단에게는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다. 우리는 이 일을 계기로 가장 강하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부대로 거듭날 것이다. 부하를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내 말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지휘관들의 함성은 연천의 하늘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천지인은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격파하고 동시에 내부의 무관심이라는 더 무서운 적을 향한 강철의 방패를 세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초겨울이 찾아왔다. 새벽 정화작전으로 체포되었던 황만철 일당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신속한 공조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천지인 사단장이 검찰에 넘긴 증거는 차고 넘쳤다. 피해 병사 수백 명의 일관된 진술, 압수된 장부, 그리고 지역 유착의 검은 고리까지. 주범 황만철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와 결탁했던 군납업체 사장과 부패경찰, 그리고 양민수 의원 역시 정치 생명이 끝장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연천 읍내는 평화를 되찾았다. 상인들은 더 이상 갈취에 시달리지 않았고 5사단 병사들은 두려움 없이 외박을 즐겼다. 그러나 천지인의 참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처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그들의 개과천선이었다. 천지인은 법무부와 교정당국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황만철을 제외한 비교적 형량이 가벼웠던 조직원들. 그들이 형기를 마치는 시점이 아닌 복역 중 사회봉사의 형태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씻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녀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5사단 관할 구역 내에서 수영자 교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고 그 대상은 황만철의 핵심 부하 12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첫날이 되었다. 새벽 6시. 5사단 공병대대가 관리하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한 하천 정비구역. 이곳은 지난 여름 태풍으로 둑이 무너져 인근 민가가 침수될 뻔했던 위험지역이었다. 교도소 버스 한 대가 멈춰섰다. 파란색 죄수복을 입은 짧게 깎은 머리의 남자 12명이 버스에서 내렸다. 한때 연천 읍내를 주름잡던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교도소 생활에 지쳐 하나같이 헬쑥하고 풀이 죽어 있었다. 전원 하차. 두 줄로 정렬.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교도관이 아니었다. 오사단 공병대대 소속의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원태산 상사였다. 그의 우람한 체격과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은 그 자체로 위압감이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여기서 일을 하게 될 거다. 불법 사채 놀이 따위의 좀스러운 짓이 아니라 진짜 일말이다. 원 상사가 저 멀리 무너진 둑을 가리켰다. 저 둑 너희들이 다시 쌓는다. 저기 보이는 흙포대 저기까지 너희들 손으로 직접 날라야 한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불만 있나? 한때 황만철의 오른팔이었던 남자가 중얼거렸다. 시발 우리가 노가다꾼도 아니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 상사가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아닙니다. 너희들이 뜯어먹은 돈이 여기 이 둑을 지키지 못해서 피해를 입을 뻔했던 주민들의 세금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괴롭혔던 그 병사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철책 너머에서 목숨 걸고 나라 지키고 있어. 너희 같은 버러지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원 상사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그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삽들어. 그리고 날라. 쉬는 시간은 내가 허락할 때까지 없다. 12명의 전직 조폭들은 감히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들은 무거운 흙포대를 어깨에 맸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한 명이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흙포대가 터지며 젖은 흙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엄살 부리지 마. 일어서. 내가 싼 똥, 내가 치워. 원 상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들은 평생 해본 적 없는 고된 노동을 시작했다. 차가운 강바람이 땀에 젖은 죄수복을 파고들었다.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렀다. 상사님 담배 한 대만. 작업 중엔 그런 거 없다. 내 놈들이 그토록 갈취했던 쌀로 만든 밥 점심시간에 줄 테니 그것만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들의 노동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때 작업 현장으로 오사단 병사들이 식사 추진을 위해 지나갔다. 따뜻한 밥과 국 냄새가 퍼졌다. 병사들은 흙투성이가 되어 둑을 쌓고 있는 죄수들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 죄수들 아냐? 저놈 나 휴가 때 시비 걸던 그놈인데? 한 병사가 그들을 알아봤다. 그 순간 죄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군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수치심은 어떤 폭력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해가 저물 무렵 작업 현장에 군용 지휘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천지인 사단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깨끗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도 함께였다. 그들은 이제 사단장 직속 부관 장교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천지인은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죄수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천지인을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어젯밤 식당에서 소주병을 부으며 희롱하던 그 여성. 자신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었다. 이러들 나라. 천지인이 나직이 말했다. 오늘 작업은 어땠나? 할만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편하게 앉아서 갈취했던 돈. 그 돈은 누군가의 피와 땀이다. 오늘 너희가 흘린 이 땀방울이 너희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씻어내길 바란다. 그녀가 원 상사를 돌아보았다. 원 상사. 작업 감독하느라 수고 많았네. 충성.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주도록. 죄는 미워도 땀 흘려 일한 자는 굶겨선 안 되지.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천지인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그녀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되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명확히 보여주는 지독히도 냉철한 교육이었다. 차에 올라타며 천지인은 두 중이에게 말했다. 보았나? 저들이 흘리는 땀. 저것이 바로 참교육의 시작이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인간으로서의 속죄는 이제부터다.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은 오늘 진정한 힘이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죄수들은 원 상사가 나눠준 뜨거운 국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그들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오늘 자신들이 흘린 땀으로 얻은 이 국밥이 더 짜고 더 뜨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몇은 국밥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참회의 첫걸음이었다. 혹독했던 연천의 겨울이 물러가고 비무장지대에 얼어붙었던 땅 밑에서도 마침내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어느 날이었다. 제5보병사단 공병대대가 관리하는 임진강 지류의 하천 정비구역. 지난 겨울 새벽 정화작전으로 검거된 황만철의 전 조직원들이 참회의 땀을 흘렸던 바로 그곳이었다. 앙상했던 강변의 버드나무 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곳에 이제는 더 이상 죄수복이 아닌 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12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들은 교도소와 작업장을 오가며 그들이 평생 해본 적 없던 정직한 노동을 수행했다. 원태산 상사의 불호령 아래 그들은 무너진 둑을 다시 쌓았고 얼어붙은 흙을 팠으며 주민들이 다닐 작은 다리를 보수했다. 그들의 얼굴은 교도소의 창백함 대신 노동으로 다져진 검붉은 빛을 띠었다. 한때 남을 위협하기 위해 부풀렸던 근육은 사라지고 흙 포대를 나르며 다져진 잔근육만이 남았다.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세상을 향한 증오와 경멸 대신 깊은 피로감과 알 수 없는 상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은 그들의 사회봉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다. 작업을 모두 마치고 말끔하게 정비된 하천둑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그들을 지휘했던 공병대대 원태산 상사가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다들 고생했다. 원 상사의 첫마디였다. 그동안 욕설과 고함 외에는 들어본 적 없던 고생했다는 말에 사내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오늘부로 너희들의 작업은 끝났다. 교도소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우거나 가석방 절차를 GKEMREM 거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12개를 꺼냈다. 이건 한때 황만철의 오른팔이었던 이제는 김용팔이라는 본명으로 불리는 사내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너희들 일당이다. 원 상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뭐라고요? 사단장님 지시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법무부와 협의해서 너희들의 교화 프로그램 예산에서 책정된 노동 장려금이다. 큰 돈은 아니야. 하지만 이건 너희가 그동안 뜯어냈던 더러운 돈이 아니라 너희 손바닥에 피멍을 잡혀가며 번 깨끗한 돈이다. 사내들은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빳빳한 지폐 몇 장. 그 무게가 그들이 지금껏 만져왔던 수억 원의 검은 돈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김용팔이 원 상사 앞에 섰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이 깊게 큰 절을 올렸다. 감사했습니다, 상사님. 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저희 같은 쓰레기들 사람 취급 안 하시고 짐승처럼 부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내들도 일제히 따라서 큰 절을 올렸다. 그들은 원 상사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흘린 땀의 가치에
그리고 자신들을 경멸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지독한 참교육에 절을 하고 있었다. 원 상사는 그저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다. 헛소리 말고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다음에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다 내 눈에 띄면 그땐 둑이 아니라 내 놈들 뼈를 묻을 줄 알아라.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내들은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몇 주가 더 흘렀다. 연천 읍내의 통일볼살.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이 벌어졌던 식당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를 되찾았다. 황만철 조직이 사라진 후 상인들은 더 이상 보호비를 뜯기지 않았고 거리는 평화로웠다. 식당 주인은 바쁜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어섰다. 쭈뼛거리는 발걸음, 어색한 표정. 식당 주인은 그들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그날의 깡패들이었다. 아니 당신들은. 식당 주인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김용팔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사장님, 오해 마십시오. 저희 해코지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함께 온 동료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다. 저녁을 먹으러 왔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사장님, 그날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단장님께 저지른 짓은 물론이고 사장님 가게에서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김용팔이 품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원 상사에게 받았던 그 노동 장려금을 모두 모은 돈이었다. 이건 저희가 그날 부순 기물값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거 압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가 피땀 흘려번 돈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식당 주인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리고 저희 사단장님과 약속했습니다. 김용팔이 일어섰다. 저희 연천 나눔 봉사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허가도 못 받은 작은 모임이지만 저희가 그동안 힘으로 빼앗았던 만큼 이제는 이 힘으로 이웃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천 읍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할머니가 계시면 어디선가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나타나 짐을 들어다 주었다. 비가 새는 독거노인의 집 지붕을 고치고 연탄을 날랐다. 그들은 예전의 연천 전우회처럼 위협적이었지만 그 힘을 오로지 선한 일에만 썼다. 그들은 천지인에게 받은 참교육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돌려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최전방 제5보병사단 일반전 초지오피 철책선. 봄바람이 철책을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다. 천지인 사단장이 박하늘 중위, 이결의 중위와 함께 길고 긴 철책을 걷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두 중위는 단순한 피해 증인에서 사단장 직속 부관으로 발령받아 천지인을 그림자처럼 보좌했다. 그들은 새벽 정화 작전의 후속 조치, 피해 병사 구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부패 정치인 척결 과정까지 사단장이 어떻게 거대한 부대를 이끌고 적과 싸우며 부하를 지키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식당에서 겁에 질려 울던 풋내기 장교가 아니었다. 김민준 일병, 지금은 어떻지? 천지인이 철책 너머를 응시하며 물었다. 박하늘 중위가 망설임 없이 보고했다. 네, 사단장님. 김일병은 어머님 수술 무사히 마치고 지난 분기 특급 전사로 선발되었습니다. 현재는 분대장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신병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단 금융상담 창구부터 소개하는 훌륭한 선임이 되었습니다. 27연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용사입니다. 다른 피해 장병들은 이결의 중위가 이어서 보고했다. 총 127명의 피해 장병 전원, 불법 채무 완제 조치되었습니다. 이탈자나 징계자 없이 모두 성실히 복무 중이며 특히 박탈감이 컸던 하사 인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대에 대한 충성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단 전체의 상담 건수는 3배 증가했지만 사고율은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천지인이 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너희도 많이 컸구나. 사단장님. 이제 내 곁에서 배울 것은 다 배운 것 같다. 너희들은 훌륭한 특수요원이 될 자질을 가졌지만 나는 너희가 더 훌륭한 지휘관이 되기를 바랐다. 천지인은 두 사람에게 각각 서류 봉투 하나씩을 건넸다. 새로운 임명장이다. 박하늘 중위와 이결의 중위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육군 중위 박하늘. 제27보병연대 제3대대 제구중대장 보직을 명함. 육군 중위 이결의 제36보병연대 제1대대 제2중대장 보직을 명함. 그들이 꿈에 그리던 그러나 동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보직. 바로 최전방 보병 중대장이었다. 사단장님, 저희가 감히. 왜 자신이 없나? 천지인이 엄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공포나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다. 책임감과 결의에 찬 지휘관의 눈물이었다. 너희는 적의 총구 앞에서, 부패한 권력 앞에서, 그리고 내 부하의 눈물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직접 증명해라. 가서 너희의 중대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주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내 마지막 명령이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충성. 2명의 여군 장교가 철책을 배경으로 강철 같은 목소리로 경례했다. 그녀들의 모습 뒤로 그녀들의 스승이자 영웅인 천지인의 모습이 든든하게 겹쳐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시 통일볼살 식당. 그날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구석자리. 천지인 사단장은 그날처럼 수수한 민간인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맞은편에 박하늘, 이결의 중위가 없었다. 두 사람은 이미 자신들의 중대로 부임해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대신 식당은 5사단에서 모범적으로 복무 중인 여성 장교들과 부사관들로 가득 찼다. 그날의 회식은 3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십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천지인은 자신이 아끼는 모든 여군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사단장님, 여기 볼살 추가입니다. 우와, 정말 맛있습니다.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식당을 가득 메웠다. 그 누구도 군대의 위계 질서에 눌리지 않고 선배와 후배로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식당 주인이 특별한 접시 하나를 천지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갓 무쳐낸 신선한 봄나물 무침이었다. 이건 저희가 시킨 게 아닌데요. 천지인이 의아해하자 식당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단장님, 이거 아까 연천 나눔 봉사대 총각들이 가져다 준 겁니다. 자기들이 강변둑 근처에서 직접 캔 거라고 사단장님 오시면 꼭 대접해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들이? 천지인은 접시에 담긴 파릇파릇한 봄나물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지난 겨울 그들이 흘렸던 땀과 그들이 되찾은 정직함,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물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다.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봄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사단장님, 저희에게도 군인으로서 품어야 할 자세, 그날 하려던 이야기 마저 해주십시오. 한 젊은 하사가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외쳤다. 천지인은 잔을 들었다. 그날처럼 소주가 아니었다. 맑은 물이 담긴 잔이었다. 좋다. 그날 하려던 이야기. 그녀가 좌중을 둘러보았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 맞다. 강철처럼 단단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하지만 기억해라. 강철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그저 차가운 쇠붙일 뿐이다. 강철은 그것이 무언가를 지켜낼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찬란하게 빛난다. 그녀가 자신의 가슴에 달린 별 계급장을 가리켰다. 우리의 계급, 우리의 힘, 우리의 카리스마. 그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부하들,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들. 그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연천의 거리, 그 거리를 씩씩하게 걸어가는 자신의 부하들, 그리고 식당 안에서 희망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후배들을 보았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적을 베고 때로는 가장 따뜻한 방패가 되어 약자를 끌어안아라. 부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눈물의 무게만큼 여러분은 더 강한 지휘관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강철의 품격이다. 천지인이 잔을 높이 들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건배. 위하여. 식당 가득 울려 퍼지는 맑고 힘찬 건배 소리. 그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그녀의 부하들과 함께 만들어낸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고 따뜻한 강철의 맹세였다. 연천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